탈당을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네. 네. 왜. 근데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에서 다시 고민한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얘기 한번 어쨌든 간에 네. 한번 제가 하셔야죠.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 인생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오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네. 그런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네.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그러한 결정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다행이고요. 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고.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수위가 높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방향에서 네. 불출마합니까? 만약에 보수 대통합 혹은 네. 이 보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인, 네. 확신이 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어떤 형식으로도 대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거나. 도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간에. 네, 이뤄내지 못하거나.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함께 간 기반을 마련하고 또 보수가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일정 부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내 결정은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참혹한 결정이었다고 결심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단 우리 지역 주민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런 제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떤 방식이 될지 그 책임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네. 안철수 대표도 대충 뭉개고 갔는데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내려놓을 대표도 없고 사퇴할 의원직도 없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사퇴할 의원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려놓을 게 더 많지 않나요? 아니, 내려놓으려고 해도.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 은퇴하는 게 더 큰 뉴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 의원님은 내려놓으실 게 있긴 있잖아요. 의원직.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민의는 또 받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남는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 어쨌든 각오는 이겁니다. 대통합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가 통합하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길로 가는 건 아닌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 정당으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풀리고 저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결정이었다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모습들하고 전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치 결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그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생명의 3년이 어떤 시점에 확인이 된다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지방선거를 지나고. 지방을 지나고 전혀 당이 변하지가 않고 또 보수가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괴멸될 시점이 오면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분들로 수혈이 되는 것이고 그 수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다시 합칠만한 토대를 내가 마련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쯤에는 내가 어떤 정책 결단할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각오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3년 후에 있는 총선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중간에 내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우리 보수 진영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지표가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우는 문자에 씁니까? 지표.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식은 뭐 해석 나름이라 네.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그 결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단 그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정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현해 보고 싶으신 건데 이제 이왕 왔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오신 분 유석춘 교수 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혁신한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이 극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극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파시즘 극단적인 인종주의 폭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극우라 그러면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을 일반적으로 극우라 그러잖아요.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극우라 보면 그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고 안보 측면에서 좀 강경 노선, 강연 일변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석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들 위기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권을 억제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죠. 독재를 위한 거죠. 사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무력 통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극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극우로 저는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탄핵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럼 그건 누가 보복을 했죠? 정치 보복을? 국민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또 만장일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석춘 교수.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태극기 집회는 의병이었다라고 표현하죠. 의병. 예, 태극기 집회가 의병이면 촛불 집회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개혁의 시작은 탄핵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쉬운 방법이 태극기 집회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깝고 아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가치는 15% 20%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유석춘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 이미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보겠다는 거는 앞으로 혁신위원회 임명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사상이나 노선 이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당의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혁신위원회 임명과 혁신에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보수에 얼마나 많은 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겁니다. 이 민심을 철저하게 9년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먼저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우리 9년간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 이거 자복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혁신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물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식, 유신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인식과 또 가장 중요한 탄핵.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산업화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화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보수는 보수보다는 민주화 보수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끌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YS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이어받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산업화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박정희 시대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이것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또 국정농단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가장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혁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유신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나를 청산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출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이 나를 주석하라. 이런 혹시 계획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보수 혁신의 이제 그 단계를 첫째는 우리가 반성 백서 9년간의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반성 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 혁신. 당내 혁신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인적 청산.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당에 대한 감시.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100석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이라는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는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당하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은 다 해봤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그렇죠. 이번에 유석춘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진다면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 투쟁을 같이 할 사람 새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혼자서, 대표께서 예.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 하자. 이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편하죠. 저희 그런데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당 어떤 그 내부의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편한 길을 갈 수 그런 있겠죠. 제안을 안 해보셨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당대표하고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표님께 지금 제가 독대를 한번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여러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데 그냥 쭉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결심까지 하실 일은 아니에요. 결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터놓고 네.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서 욕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황영철 선배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형님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형님이 외롭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그때 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가족입니까? 동지들입니까? 환경입니까? 뭡니까 카테고리가? 결정적으로 못 돌아가. 제가 사실은 이제 탈당 기자회견하고 한 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뭐 그런 거. 실망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영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황영철 선배한테. 형님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자기는 기자회견 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은 왜 다시 갔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요? 예, 제가 다음 주에요? 또 나오라고요? 네. 아니 이제 기왕 이 길을 들어섰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김성태 의원이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안 돼도 어쨌든 지금 막 옵니까? 아니 예상보다는 적게 와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지 몰랐어요. 정말 제가 이거 오바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김성태 선배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권성동 의원인 줄 알았는데 실검이 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비난이 제일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정적으로 끝내보겠습니다. 네. 서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망을 드렸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결기 있고 좋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죠? 장재환 의원이었습니다. 아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가치는 15% 20%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유석춘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 이미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보겠다는 거는 앞으로 혁신위원회 임명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사상이나 노선 이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당의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혁신위원회 임명과 혁신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보수에 얼마나 많은 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겁니다. 이 민심을 철저하게 9년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먼저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우리 9년간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 이거 자복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혁신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물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식, 유신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인식과 또 가장 중요한 탄핵.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정당이 산업화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화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보수는 보수보다는 민주화 보수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끌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YS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이어받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산업화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박정희 시대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이것이 보수의 계면을 가지고 오는 또 국정농단이 보수의 계면을 가지고 오는 가장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혁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유신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나를 청산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출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이 나를 주석하라. 이런 혹시 계획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보수 혁신에 있긴 있잖아요. 의원직.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민의는 또 받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남는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 어쨌든 각오는 이겁니다. 대통합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가 통합하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길로 가는 건 아닌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 정당으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풀리고 저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결정이었다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모습들하고 전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치 결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그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생명의 3년이나 연장되는데 어떤 시점에 확인이 된다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지방선거를 지나고 지방을 지나고 전혀 당이 변하지가 않고 또 보수가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괴멸될 시점이 오면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분들로 수혈이 되는 것이고 그 수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다시 합칠만한 토대를 내가 마련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쯤에는 내가 어떤
정책 결단할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하여튼 각오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3년 후에 있는 총선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중간에 내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우리 보수 진영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지표가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우는 문자에 씁니까? 지표.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식은 뭐 해석 나름이라 네.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그 결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단계를 첫째는 우리가 반성백서 9년간의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반성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 혁신. 당내 혁신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인적 청산.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당에 대한 감시.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백석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이라는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는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나가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은 다 해봤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그렇죠. 이번에 유석춘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진다.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투쟁을 같이 할 사람 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 하자. 이런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 탈당을 결정적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왜. 근데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에서 다시 고민한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얘기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제가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 인생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5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그런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다행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고.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수위가 높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방향에서 불출마합니까? 만약에 보수 대통합 혹은 이 보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어떤 형식으로도 대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거나 도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간에 이뤄내지 못하거나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함께 가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보수가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일정 부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내 결정은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참혹한 결정이었다고 결심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단 우리 지역 주민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그런 제가 그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떤 방식이 될지 그 책임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뭉개고 갔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대표는 이제 내려놓을 대표도 없고 사퇴할 의원직도 없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사퇴할 의원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려놓을 게 더 많지 않나요? 아니, 내려놓으려고 해도.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 은퇴하는 게 더 큰 뉴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 의원님은 내려놓으셔. 혼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일단 그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정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현해 보고 싶으신 건데, 이제 이왕 아시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오신 분, 유석춘 교수 위원장에 대해서, 당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이 극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극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파시즘, 극단적인 인종주의, 폭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극우라 그러면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을 일반적으로 극우라 그러잖아요.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극우라 보면 그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고 안보 측면에서 좀 강한 강경 노선, 강연 일변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들 위기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권을 억제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죠. 독재를 위한 거죠. 사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무력 통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극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극우로 저는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탄핵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럼 그건 누가 보복을 했죠? 정치 보복을? 국민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또 만장일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석춘 교수.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태극기 집회는 의병이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병. 예, 태극기 집회가 의병이면 촛불 집회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개혁의 시작은
탄핵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쉬운 방법이 태극기 집회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깝고